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 속에서 기억되는 유명한 연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지 레이건 대통령의 악의 제국 연설이라든지 이 유명한 연설을 기억하고 외우고 그 연설에서 등장했던 명문을 글을 쓸 때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을 합니다. 사실은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어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단죄하는 명연설을 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 연설, 좋은 연설을 찾다가 보니까 두 개를 발견했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에 2015년에 해방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월간 조갑제닷컴하고 국민행동본부가 수기를 모집했습니다. 거기 이범영이라는 이 월남 참전용사가 쓴 수기 중에 한 연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이. 그게 1966년 3월 22일에 월남전선의 제구대대에 이 글을 쓴 이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이 헬기를 타고 와서 적진 한가운데로 헬기를 타고 와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간단한 연설을 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이 수기에 남겼습니다. 저도 이걸 읽어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최명신 장군의 연설은 아주 짧아요. 이렇습니다. 장병 여러분은 모두 애국자다. 지금 여러 장병이 흘리는 땀과 희생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누굴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마라. 언젠가는 지금 여러 장병이 흘리는 땀과 희생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장병 여러분이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훗날이라도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노고를 보상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또 장병 여러분이 받는 전투수당을 헛되게 쓰지 말고 본국으로 송금해라. 그 돈이 우리나라의 빚을 갚고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고 살이 찌니 1달러라도 아껴서 본국으로 보내라. 끝으로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지키는 용맹스런 맹호 용사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라. 섭섭해하지 마라. 언젠가는 당신들 아니면 후손들이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찡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에 무언가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젊은 혈기와 기백으로 멋 모르고 월남전선에 지원해왔지만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임무와 그 결과로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가슴이 벅차왔다. 사령관과 악수하고 격려의 말씀을 듣고 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높았다. 나는 이런 사령관 휘하에서 맹호 5호 작전 같은 큰 전투에 참전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내 목숨값과 같은 전투수당을 하루 1달러를 꼬박꼬박 모아 아버지께 보내드린 것이 집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에도 도움되고 유용하게 쓰인다니 자부심이 생기고 기뻤다. 그러니까 연설 하나가 이 사병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연설에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은 연설에 담겨져 있는 어떤 논리, 신념이 전념되는 거죠. 좋은 말로 전념이 되는 것이죠. 자,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정기도 쓰고 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신문사에서 쫓겨나온 적도 있고 상당히 그분이 유신 시대에 권력을 행사할 때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박정희를 달리 보게 된 거, 존경하게 된 계기는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하던 당시에 대학교의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1965년입니다. 제가 1학년 때입니다. 65년 8월 25일 날 라디오를 틀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라디오입니다. 이게 라디오 방송망을 통해서 특별 담화를 읽어 내려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저희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나무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들으니까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꾸짖는 그것을 듣는 학생들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겁니다. 아,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65년 8월 25일 연설인데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연설은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의 한 연설 중에서 가장 직설적인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그 뒤에 어떤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연설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은 물론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연설을. 학생제군, 오늘날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를 좋아하는 나라치고 잘 되어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물러가라? 국회 해산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생이 정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거 언제부터 이런 버릇이 생겼습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특권은 절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에 걸쳐 양성적인 데모로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데모에 대해 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외국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학원에서 학구에 전념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또 비록 동기에 있어서는 선의일망정, 그 결과에 있어서는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데모 행위를 본직으로 알고 있는 일부 정치 학생의 버릇을 근절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데모는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와 명분을 불문하고 학생이 학원 밖으로 뛰쳐나와 가두를 휩쓸고 다니는 이 망국적 풍조를 단호히 시정할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고 시험 치기 싫어서 한일회담 반대를 핑계삼아 선량한 학생까지 폭력으로 협박하여 거리로 끌고 나오는 이러한 무법과 폭력이 횡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불순 학생들은 은필칭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고 학원의 자치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부조리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깡패 정치에 항거하여 그것을 무찌른 학생들이 바로 그 깡패의 위치에 대신 들어서서 불법과 파괴를 일삼으로써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나 학교의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타 학교가 데모를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면은 학교의 명예가 손상된다. 지난번에는 어느 학교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체면이 선다. 운운하는 이따위식 사고방식이 과연 지성인을 자부하는 학생들이 할 행동이라고 봅니까? 또 일부 교직자들은 어떻습니까? 학생 데모를 영웅시하고 그들을 선동함으로 자기가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은근히 바라는 기회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학생의 주장에 아부하고 그 감정에 영합하여 값싼 인기를 얻지 않고서는 자기의 무식과 무능을 감출 수 없는 사이비 학자, 신분이 보장됨을 기화로 삼아 책임도 지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학자, 이러한 일부 엉터리 학자가 제거되지 않는 한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당 해체를 주장하고 국회 예산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도 그것이야말로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요 구국하는 길이라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억지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일부 정치인들의 실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가의 진로와 민족의 활로는 아랑곳 것 없이 공부시켜야 할 학생을 오직 당리당략의 재물로 희생시켜 학생 데모에 힘입어 정권의 횡재를 망상하는 반동정객이 민주정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또한 이 나라 사회의 현실입니다. 선도되어야 할 학생, 제거되어야 할 교직자, 퇴장되어야 할 정치인, 이들의 수는 엄격히 따져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느냐 전체로서의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흐리는 것은 언제나 이 극소수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대다수 학생, 대다수 정치인, 그리고 대다수 교직자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크게는 국가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이 일부 암적 존재를 뿌리 뽑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한 정권의 운명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민주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조국의 근대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정권의 평화적 교체라는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 데모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데모를, 이 담화를 발표하는 이 시각부터는 철저하게 단호히 단속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스스로 자초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당하고만 인적 물적 손실보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당하게 될 우리의 손실입니다. 10년, 20년 후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내일의 주인공으로서의 실력과 자질을 연마하는 데 소홀히 함으로써 생기게 될 지도자의 빈곤을 나는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본을 경계하고 또다시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학생보다도 더 많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실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직자와 학부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데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학원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데모 만능의 폐풍을 기어이 뿌리 뽑아야겠고, 또 교직자가 그 본래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여 교육을 그 본연의 자세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나는 다시 강조하거니와 첫째, 모든 학생들은 오늘로서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업에 충실할 것이며, 교직자나 학교 당국은 학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뒤는 좀 줄였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1964년에는 6.3 사태를 맞아가지고 비상계엄령을 폈고, 또는 위수령도 이렇게 펴면서 물리적으로 학생 시위를 진압을 하고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첫 문을 여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과 교류하고 그때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우리의 산업화에 요긴하게 쓰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월남에 진출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중동에 진출하고 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인들이 야심차게 야성 있는 한국인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학생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여기에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상당히 경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 지식인, 정치인에 대해서 경멸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의 소원은 조선 조직인 산업공상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선비, 학자,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입과 말로만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상공농사, 장사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을 새로운 역사 창조의 주력군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말하자면 지식인, 학생,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다시 권력의 한복판으로 복귀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지난 탄핵 사태였습니다. 1965년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꼭 하겠다고 한 그 다짐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서나 우리 한국 역사의 오래된 이 전통 속에서 상당 부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기했던 문제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물건을 만들겠다든지 무슨 통합을 하겠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나라를 봉합을 해가지고 끌고 가겠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 말하자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최명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대에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욕을 먹습니다. 후대에도. 그러나 당대에 대책 없는 비판을 했던 사람은 당대에도 높게 평가받고 후대에도 그 사람은 지조가 있었던 사람이다. 명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대에도 높게 평가받는 아주 비극적인 한국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역사 흐름을 바꾸려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절규와 같은 연설을 저는 20대 초반에 20살 나이에 들으면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017년에 이 한국의 권력 체계를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박정희를 반대했던 그 학생 또는 지식인, 정치인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죠.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요새 노조, 이 사람들이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권층을. 그 특권층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거대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